자, 금전대차 보실 텐데요. 마치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네, 일단 금전대차와 관련해서 누구한테 신고하는지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오, 기재부 장관 신고 없다면서요? 있네? 기재부 장관 신고하는 거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네요. 뭐야?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지정은행 경유, 지정은행 경유라고 돼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중은행에 가셔가지고 말 그대로 신청서를 쓰는데 그 신청서에 받는 사람이 기재부 장관인 거예요.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재부 장관 신고라고 해서 뭐 기획재정부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되는 거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자, 그거보다도 이전에 일단 신고 예외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주자 간 금전대차는 신고 예외랍니다. 뭐예요? 우리 경우에 쓰는 요거 있었잖아요. 거주자 간 거래가 있겠고 비거주자 간 거래가 있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뭐? 요거는 뺀답니다. 네. 거주자 간의 외화 표시로 된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들 외환거래법 적용 대상은 맞는데 신고 예외로 두겠다는 뜻이겠고요. 자,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는 어떨까요? 원화 표시 금전대차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을까는 모르겠고, 자, 비거주자 간에서는 외화로 금전대차라는 것들은 외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겠죠. 자, 외환거래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중에서도 비거주자가 거주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죠. 즉 우리나라에 있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영리법인들이 국내에 있는 은행에서 달러 표시로 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외환거래법 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네? 우리 영리기업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가가지고 돈 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비거주자 은행에 가가지고 빌리는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신고 예외에서 첫 번째는 거주자 간 금전대차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거 보시도록 할게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국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가 요 거래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내국 통화 표시 금전대차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 신고 예외로 두고 있고요. 자, 공공 차관 협약 또는 차관 공여 계약. 외국에서 누군가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이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었죠. 차관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빠지는 거겠고, 자, 세 번째, 재외공관 근무자랍니다. 중국에 있는 대사관 직원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체지자나 유학생, 뭐죠?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생활비를 비거주자에게 차입하는 경우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크지 않겠다는 거고요. 우리 전에도 공부했지만 해외 체지자나 해외 유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도 관리했었죠. 해외 여행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일반 해외 여행자, 두 번째로는 해외 체지자. 해외 체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죠? 대략 한 1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는 사람들을 체지자라고 했던 것 같고요.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있는 사람들을 유학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나가 있는 다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비거주자한테 생활비를 차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 예외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거,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비거주자한테 외화자금을 차입했답니다. 네, 여기 규정에 속하는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부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대규모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죠. 즉 금전대차라고 하는 걸 규제했던 이유는 비거주자가 거주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채무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 또는 돈이 빌려진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빌리는 경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아니 뭐 돈 빌리고 갚는 게 뭔 문제냐 싶겠는데 생각해보세요. 비거주자가 거주자한테 왜 돈을 빌려줄까요? 무슨 이유로? 첫 번째로는 얘네들이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빌려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신고 예외 사유에 있는 것처럼 뭐 외국에 우리가 부동산 빌딩이 있다, 이러니까 빌딩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 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정상적인 행동들이죠. 즉 담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빌려준 겁니다. 이거는 신고 예외예요. 왜냐면 어차피 외국 부동산을 또는 우리가 외국 부동산을 구매할 때에는 이거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수리라고 하는 걸로 이미 거쳐두었고요. 인정된 거래라는 거죠. 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무 상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매각해가지고 아마 얘네들이 변제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담보가 없어요? 이런 경우면 되게 어떡할까요? 아마도
이런 식이 아닐까요? 국내에 있는 어떤 특수관계든 어떤 친분관계 있는 누군가가 여기한테 보증을 제공했겠죠. 이 보증을 기인해가지고 돈을 빌렸다. 그랬다가 얘네들이 돈 안 갚으면 그럼 얘가 대지급 청구해가지고 돈 받아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채무의 외화자금의 차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엔터티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첫 번째 개인이랑 비영리 법인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일반 개인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익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 한국은행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지은 경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들이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왜곡한 은행에 가서 그 은행에서 신고서를 쓰면 된다. 누구 앞으로 된 거?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된 거. 네. 개인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영리법인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고 3천만 불 이하랍니다. 그럼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된 거예요? 3천만 불이면은 한 360억 정도 될 것 같죠? 네. 그 정도 돈을 빌리는 거면 지정은행 가서 빌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정거래 왜곡하는 행장한테 내가 이런 돈을 외국에서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 돈 빌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들을 알아주세요. 아마 얘네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거 돈 어떻게 빌렸어요? 그냥 빌리진 않았을 텐데 우리 누군가의 보증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던가 이렇게 아마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그 외국한 은행이 보증의 당사자인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해외에 있는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은행들한테 보증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 보증 행위와 동시에 금전 외화자금 차입이 있으니까 이 거래를 하게 되면서 요 거래를 하면서 요 은행들이 신고서 하나 써주세요 하는 거죠.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천만 불을 초과하면 동일한 그림에서요. 지정 은행을 경유해가지고 기재부 장관 신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나 여기다가 지정거래 은행에다가 그 신고서를 하나 써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누구 앞으로 된 거? 기재부 장관 앞으로 된 거. 그게 경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기재부 장관한테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명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외투기업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뭐였죠?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본적으로 근간이 외국인이죠. 외국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잖아요. 그걸 가지고 회사를 만든 사람들을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고도기술 업체들이랑 일반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뭐 IT 기업이나 이렇다고 하게 되면 보통 고도기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제조업체라고 하게 되면 뭐 기타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예요? 지정거래 왜곡한 은행장 가서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만들어놨고 우리 본사나 우리 본사의 주거래 은행 통해 가지고 돈 빌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외투기업의 본사가 보증을 해주거나 본사의 주거래은행이 보증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 사실이 있었다는 것들을 그냥 업무로 신고를 하겠다는 거고요. 말 그대로 그냥 알려주는 행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규제들은 아닌 거죠. 자, 정유회사들은 외국에서 돈 빌리는 일들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뭐라고 돼 있죠? 그냥 거래 왜곡한 은행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수입업자들, 정유회사 등의 수입업자들은 그래서 외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투자 매매업자나 중개업자 같은 사람들, 자, 여기 투자 중개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국한 중개회사랑 다른 사람들입니다.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들이었고요. 상환기간 1년 초과 차입 얼마? 5천만 불이 넘는 미화 5천만 불이 넘는 1년 초과 차입. 뭐예요? 단기 차입이 아닌 거죠. 그렇게 돈을 빌려온 경우에 기재부 장관 신고로 돼 있습니다. 왜 기재부 장관 신고로 묶어놨을까요? 누구들이 왜? 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들이 왜? 네. 자, 거주자가 원화자금 차입하는 경우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원화자금을 차입한다고? 이상한 거래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원칙을 신고로 해놓고 있고요. 첫 번째, 이거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비거주자들한테 빌리는 거예요. 거주자가 거주자한테 돈 빌리는 건 이상한 행동 아닙니다. 저 맨 위에도 나왔지만 신고 예외 대상이라고 아까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또 거주자 간 원화 차입은 외국한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땅이나 이런 거 사시려고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았다?
여러분들이 관세사 자격증을 가지고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러한 것들은 웰컴거래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죠. 비거주자한테 빌렸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자, 10억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은이냐, 기재부 장관이지만 지은 경유냐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원화작업 차입하는 것들은 좀 생겨가는 행동들이죠. 비거주자들한테 빌린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정거래 왜곡하는 행을 두어서 관리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 표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들이 제일 효율적이라 보여집니다. 교재에 있는 사항들보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